여러분, 오늘은 정알못도 이해하는 흥미진진한 대장동 이야기, 이꼬르 이재명 카르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이 어디예요? 정알못이라 하면 나는 정말로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데 요 대장동 또는 이 이재명 이야기만큼은 좀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장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는 최측근에 해당하는 유동규는 왜 배신을 해서 이재명한테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이 저수지라 하면 큰 저수지 얘기를 할 텐데 이 대장동의 화천대유를 통해 가지고 막대한 수익이 거둬들었는데 여기에서 생긴 돈이 지금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판도라의 상자, 이 대장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뒤덮을 만한 초대형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재명의 왼팔입니다. 왼팔. 정진상은 이재명의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정도면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될까? 30년을 같이 한 사이에요. 그러면 30년이라 하면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 할 때부터 보좌관으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죠? 당대표 하고 있죠? 예. 괜찮아요. 좋아요. 당대표 할 때도 이 사람이 오른팔이다. 그래서 정진상이 오른팔이죠.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뭐 뇌물을 받았다, 이런 걸로 구속이 됐었죠. 이때 이재명은 계속해서 유동규라는 사람과 선을 그었어요. 나는 측근 아니다. 측근이라 하면 이재명 왈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용이라는 사람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 이 사람은 성남시 의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남시 의원을 했었고,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경기도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굳은 일까지 다 해주느냐.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보낸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럴 때 친형을 전화로 압박하고 협박을 할 때 수발을 들어줬었던, 앞에서 멋진 일, 뒤에서 더러운 일 다 같이 해주는 사람이라는. 그럼 이 두 사람이 왜 중요하느냐? 이재명을 향한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어마무시한 돈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김용은 지금 무슨 상태냐?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장동이 뭐냐?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이 어디 있죠? 대장동이 어디예요? 좋아요. 역질문 좋아요. 대장동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다들 판교역 알죠? 유명해졌죠? 판교가 여기 있습니다. 대장동은 어디냐? 여기서 살짝 서남 쪽으로 내려가면 대장동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땅값이 왜 많이 올랐느냐? 위치가 서울 가기에도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용인을 가기에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분당도 바로 옆에 갈 수 있고, 여기로 가면 의왕이죠. 그래서 천혜의 교통 요지였고, 이때 이 대장동이 개발된 이 연도가 뭐 2014년에서 2018년, 2017년, 18년, 2021년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왜? 문재인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 대장동이 엄청나게 땅값이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이재명이 2010년 7월 달에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돼요. 이게 2013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뒤에 유동규라는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남욱 변호사가 있고 김만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머니투데이의 법조기자이자 법조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변호사라고 하는데 거의 반사기꾼이라면 돼요. 이 두 사람이 짝짝꿍을 합니다. 여기에 이 대장동이라는 큰 땅을 공공기관한테 내주면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개입을 해가지고 땅값이 올라서 개발을 하면은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구슬려서 자기들이 뭔가 빨대를 꽂아서 돈을 벌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동규한테 다가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럼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뭐라 말하겠어요? 이런 애들이 재밌는 거 꾸민다는데 여기에서 돈이 만들어지면은 저수지, 이걸 저수지라고 합니다. 돈의 저수지.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지도 않을까요? 라는 말이 이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2017년에 드디어 대장동에 여러 아파트들이 이제 착공이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회사 같은 거, 화천대유 같은 회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SPC라고 합니다. SPC가 뭐죠? 레스킨 서비스. 벼락 같은 애들이 좋았어.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런 거 전혀 어른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니캉 내캉 모여서 새로운 일을 벌여보자. 그게 SPC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온 게 누구냐? 성남시다. 그럼 여기 들어온 게 누구냐? 화천대유다. 그럼 여기 또 누가 들어왔냐?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 무슨 목적이죠? 대장동을 개발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돈이 벌리죠. 그럼 이거는 나눠 갖는다. 쉽죠, 그죠? 그걸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역할이 뭐죠? 돈 빌려주고 수익 나면은 이자 받을게.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은 뭐죠?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수익은 고정적으로 내놔라. 근데 여기서 함정이, 그러면은 얘네들은 뭔데 꼈냐 이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꼈는데 지분 구조를 봅시다. 51%가 이게 뭐냐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또는 그냥 성남시라 보면 돼요.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여기에.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43%는 금융권이 갖습니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 7%는 뭐냐? 7%가 남아요. 그죠? 이게 화천대유입니다. 42%.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상식적으로 지분이 많으면은 비례해서 수익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지분 7%를 갖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여기서 벌어간 돈은 1,500억입니다. 많죠, 그죠? 그럼 금융권 중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하나은행은 여기서 400억을 벌어갔어요. 근데 여기 7% 지분밖에 안 갖고 있는 화천대유는 여기서 얼마 벌어갔을까? 8천억을 벌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상한 거는, 그래, 돈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이상한 거는, 여기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김만배라는 사람이거든요. 1억 2천을 투자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얼마를 벌었다? 1,200억을 벌어합니다. 그러면 남욱은 천화동인 4호. 여기 계열사라 보면 돼요. 4호를 가져가는데 8천만 원을 넣고 1,000억을 벌어갑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리형 범죄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 의혹은 뭔지 아세요? 계속 자기는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랑 모른다고 선을 긋는데 사진이 계속 나와. 이재명이랑 같이 있는 사람. 자기가 진짜 깨끗하면 왜 계속 모른다고 하겠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 금싸라기 땅, 그죠? 금싸라기 땅 대장동, 그죠? 여기 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뻥튀기가 되느냐 궁금하잖아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은 시가 나서서 여기에 땅을 갖게 따르면은 반값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여기 땅 주인이라 봅시다. 여기를 민간에 팔면은 몇 배로 팔 수가 있어. 근데 시가 달라고 하면은 반값에 내야 돼. 그러니까 땅값이 절반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문재인 때 두 번째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부동산 버블이 꼈으니까 여기에다가 민간의 투자가 금액이 유치가 되고, 왜냐하면 금융권들은 시가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까 안전자산이라 생각하고 투자를 많이 해주죠. 그러면서 건설사도 믿고 할 수 있나 보다 해가지고 여기에 멋들어진 아파트들이 지어진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수익이 여기 금융권이랑 시는 우선주라고 돼 있어요. 우선주가 뭔가 돈 더 많이 벌 것 같죠? 아니에요. 이익은 고정적으로 받는데 여기서 생기는 추가적인 막대한 수익은 보통주를 갖는 화천대유한테 양보한다. 이게 돼 있어요. 이름만 보면 우선주가 돈 많이 벌 것 같죠. 근데 안정적으로 은행은 나는 금리에 해당하는 것만 받으면 돼요. 돈 빌려준 거에 대한 금리. 성남시는 야, 말아먹을 바에는 그냥 나는 고정적으로 돈 달라. 그래서 1,500억을 벌어간 겁니다. 근데 보통주에 해당하는, 이름은 보통스럽죠? 아니에요. 여기서 생기는 추가 분양이익들은 전부 다 화천대유가 가져간다. 그게 계약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천억을 벌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대장동 일당이라고 해요. 유동규, 남욱,
김만배.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 거예요. 이러한 막 엄청난 일들을 벌였는데 무섭지 않을까요? 보험이 필요하잖아요. 보험 중에 가장 큰 보험이 누굴까요? 대법관. 이 사람을 고문으로 앉힙니다. 그 다음에 최윤길이라고 하는 성남시 의장을 했었던 사람을 또 불러와가지고 돈을 먹입니다. 최윤길이라는 사람은 화천대유랑 뭔 상관이 있느냐? 한 30억 받아갔거든요. 이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프로젝트냐?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대장동을 개발하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만들었고, 이 사람이 원래 참 웃긴 게, 이 사람이 한나라당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돈을 먹이니까 당적을 바꿉니다. 어디로? 민주당으로. 그러고 요거를 만들어줘서 그 다음에 이재명이랑 김치 담그고 쇼하고 난리가 나요. 장갑 끼고. 너무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돈을 2017년에 착공했고 2018년부터 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이 커졌을 때 이거를 디펜스를 해줘야 되니까 법조인들, 권순일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고문으로 다 앉혀놨어요. 그 다음에 권순일의 활용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재명이 2020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았죠. 근데 그때 법관들 판결이 5대5였거든요. 유죄냐 무죄냐. 근데 권순일이 개입해가지고 한 표를 얹어가지고 무죄가 됐습니다. 상관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봐요. 1억 엄청난 돈을 벌어갔어요. 1억을 넣고 1200억을 벌어간 사람이 성남시 밑에서 왜 이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법관을 매수해가지고 살려줬을까?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유동규를 여기에 기획부무장으로 넣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원래. 왜? 선거운동마다 따라다니던 극성맞은 팬이자 변호사 실력도 함께 있었던 의형제예요. 유동규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서 남욱의 증언에 따르면은 마치 영화 무간도처럼 우리 사람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 수익 설계를 완성을 했다. 그게 바로 정민용 변호사라고 여기에다가 직원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결제를 하는 성남도시개발사 사장 이런 사람들은 밑에 있는 기획본부장, 이 사람이 이재명의 거의 넘버 4라는 걸 알아.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넣어서 회계사 변호사들이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위험천만한 수익 설계를 해놨어. 결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이. 해라. 이 사람들이 몇 억을 넣어서 몇 천억씩을 얻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누군가는 그만큼의 돈을 잃었다는 건데 최대의 피해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왜 제가 장기 프로젝트라고 하냐면은 이 땅을 헐값에 판 사람들이 거의 유일한 피해자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땅 주인이 원래 이 사람입니다. 원래 사는 거예요. 2009년부터. 왜? 대장동은 팝콘처럼 한나라당 시절에도 여기에 돈 모아가지고 잘 보세요. 공무원들의 파워가 왜 셉니까?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민간의 돈이 합쳐지면 이건 잭팟이다라는 얘기가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이 법정국에 딴 남욱과 정영학,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땅을 먼저 사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재명이 당선이 된 걸 보고 저거 살살 구슬리면 되겠는 거라. 그러니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재명이랑 누가 친해? 유동규가 친하다더라. 술 3억입니다. 이재명이랑 누가 친해? 이화영이라고 이 사람 2부에 나오는데 이 사람도 원래 국회의원이자 영향력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정에서 생각해 보자고. 동기는 아주 간단해. 그냥 엄청난 돈을 벌고 싶다. 그거밖에 없어. 우리 직장인들이 왜 분노해야 되냐면은 우리 200, 300 벌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하고. 근데 얘네들은 스케일이 달라. 1억 정도 놓고 몇 천억을 해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이재명을 좀 구워 삶아 달라.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생기고 그러면서 민간의 지분 7%밖에 안 되는 이 집단이 8천억을 벌어갈 수 있기 위해서 계약서에 무조건 빠져야 되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입니다.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벌었을 때 그 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간다라는 조항을 빼버렸어요. 누가? 유동규가. Why?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이 돈이 여기로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누가 어디서 전달했고 계좌에 그게 흔적이 남았느냐 그것만 남은 겁니다. 이게 밝혀지면은 이 사람 전부 다 깜빵 갑니다. 저는 무기징역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재명의 공권력을 끌어들였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용돈을 주겠다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계산이. 작당 모임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 들었어요? 야, 우리 나와버리에서 돈 냈으면 세금 내야지. 그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용돈이라 하면 크게 세 차례인데 2014년에 한 번, 그래서 여기서 이걸 제가 저수지라 표현할게요. 저수지에서 돈이 만들어졌잖아요. 왜? 화천대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쉽게 말하면은 화천대유 밑에 천화동인이라는 회사가, 새끼 회사가 1호에서 7호가 있어요. 여기에 계열사 3개를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한 1,400억을 굴릴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1,000억을 갖고 있고, 그러면 유동기 입장에서는 뭡니까? 야, 너 중간에 준다 다 했는데 돈 내놔, 씨.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야, 씨, 우리 나와버리에서 일했는데 돈 내놔, 씨. 그래서 검찰에 지금 공소장을 읽어보면은 크게 뇌물이 저수지에서 여기 위로 3번 흘러갔다. 2014년, 2018년, 2021년. 2014, 2018년, 2021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전부 다 이재명의 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성남시 재선 선거, 성남시장. 2018년은 경기지사, 2021년에는 대선. 근데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새끼 저수지 말고 남욱과 유동규가 돈 배달을 했던 이 새끼 저수지 말고 이거 어디 갔냐 이거예요. 김만배는 클래스가 다른 돈을 굴렸어요. 화천대유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검찰이 봤을 때 요거는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 갔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면서 발견한 거는 2021년에 김용이 왼팔이죠. 유동규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너네 거기서 많이 해먹었는데 용돈 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선거철인데 혼나고 싶어? 20억 갖다 내.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저한테 돈이 없고요. 얘네들 계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야금야금 나눠서 8억을 받았어요. 8억을 받았는데 이게 시기가 기가 막힌 게 4월에서 8월 달까지 8억을 건네받았습니다. 왜 여기 4개월 동안 받다가 8월 달에 그만뒀을까? 이때 대장동에 첩보도가 나왔거든요. 양측 건달들이 스탑을 한 거예요. 그럼 왜 4월부터 했을까? 이때부터 이재명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기사 찾아보시면은 이재명이 하는 무슨 포럼 이런 게 많아요. 이러면 멋있어 보이는데 멋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민주당과 좌파들 다 모아가지고 전당대회 하는 거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단결해라. 요렇게 이제 모이는 게 포럼입니다. 근데 이 포럼에 여러 정치인들이 이제 오죠. 제 추측컨대 여기서 생기는 저수지에서 생긴 돈으로 이낙연 말고 이재명을 뽑아달라고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포섭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추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배신을 때렸는데 최근에 엄청 강한 발언을 했어요. 이재명을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이재명을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왜 이런 엄청난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2021년 10월 달에 체포가 됐어요. 왜? 여기서 생겨나는 뭉게뭉게 엄청난 더러운 돈들이 이 사람한테 간 거를 반박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먼저 잡혀갔어. 잡혀갔는데 여기 있는 두 사람은 안 잡혀갑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잡혀갈 때 정진상이 전화해가지고 동규야 핸드폰 버려라. 핸드폰이 발견되면 다 죽는다. 그리고 이재명도 엄청난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포가 되면 휴대폰을 무조건 버려야 된다. 뭐 이제 법정 뭐 있으니까 알겠죠. 어쨌든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느와르 영화처럼 촉대 메고 들어간 거야 혼자 감옥에. 감옥 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너무 잘 돼. 왜? 대장동에서 아파트가 지어졌으면은 하나 가져가야죠. 아파트 하나 분양받습니다. 대장동에. 그 다음에 재테크 잘해가지고 김용은 여의도에 아파트 사고 목동에 아파트 사고 난리가 나. 그러면서 이재명은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당대표의 오른팔이 돼. 그럼 이 사람은 민주연구원이라고 민주당 산하에 싱크탱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원장으로 갑니다. 되게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형님이랑 이 형님만큼 충성을 다했는데 내 혼자 깜빵 가고 뭐하노? 거기다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문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획본부장이고.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도 수사가 당연히 가겠죠. 왜?
여기에서 수상한 수익 구조가 결정 났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이분이 자살을 한 채로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유한기라고, 이 사람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돼 있는 고위직이었는데 이 사람도 자살로 발견됩니다. 선거법 위반을 했을 때 이재명이 2020년에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돈 세탁을 해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거 아니냐 30억 의혹을 제기한 이병철 씨도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이게 고작 한 달 안에 세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2021년 12월부터 1월까지 이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이 사람한테 충격이냐? 김문기라는 사람 이재명이 계속 모른다고 했거든요. 모릅니다. 자살해서 사망했어요. 어디에서? 여기 사무실에서. 이 사람이 아주 잘 아는 익숙한 장소겠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재명이 선 긋는 순간 죽는구나. 그러면서 기다렸겠죠. 그러면서 대선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문재인 임기 내내 거의 대장동 수사를 스탑시켜놨는데 2021년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죠. 7월 달부터 수사가 다시 진행되면서 이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들이 취재를 했을 때 김문기를 모른다고 이재명? 당신을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겁먹지 마라. 천천히 하겠다. 천천히 입을 열겠다고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유동규의 심정은 이 배를 같이 타느니 침몰하는 배로부터 나오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큰 저수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여기 화천대유에서 이 사람이 일단은 천화동인 1호를 통해서 1,2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여러분 계좌에 1,200억이 찍힌다 생각해보세요. 그 숫자 본 적이 없죠, 그죠? 뭐 계좌에 들어가진 않았겠죠. 어디 다 분산해놨을 건데. 근데 한번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내 재산 1,200억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나눠주기 싫겠어.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걸었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이 막대한 돈이 벌려졌다라는 거는 이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너서클이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돈 내야지, 세금 내야지, 자리세 내야지, 뭐합니까? 그러면서 이러면서 처음에는 정진상이 모든 거를 다 수발을 드니까 내가 벌어들인 수익 중에 37%를 이재명님 몫으로 주겠다. 근데 계속 말이 바뀌어. 왜?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니까 정진상한테 30%만 주겠다. 그 다음에 찾아오니까 10%만 주겠다. 그러니까 정진상이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양반이 미쳤구만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돈을 이만큼 주겠다 약속해서 내가 니한테 그 대장동을 줬는데 장난하냐? 그러면서 이 욕심 많은 인간이 한편에서는 이렇게 버티면서 유동규와 남욱도 형님만 돈 많이 벌어갑니까? 나한테도 좀 나눠주십시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뭐라 말하냐면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여. 이것의 절반은 이재명님 것이야. 원래는 언론을 통해서 최근까지 밝혀진 거는 유동규와 남욱이 돈을 만들어서 나누어 줬다. 여기까지인데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이 사람들이 원래는 다 의형제들이었거든요. 여기 한다스가. 근데 여기가 이제 배에서 다 뛰어내렸고 있은 사람은 죽기 싫어! 뛰어내렸어. 근데 이 사람도 중간에 제일 많이 해먹었으니까 제일 많이 연루가 돼 있을 거 아니야. 어디랑 막 여기저기. 그러니까 입을 열게 되는 순간 자기도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버텨온 건데 이 사람도 이 검찰의 수사의 압박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얼마가 벌렸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저수지는 470억이고 그러면 도대체 검찰이 압박을 해서 470억을 알아냈는데 470억은 어디로 흘러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그림이 더 커집니다. 이 470억 큰 저수지에서 만들어진 돈 여러 가지로 나눠줬다 라고 일단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의 이름을 절대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부르는 순간 이 사람 죽습니다. 열고 있는데 어디로 갔냐. 첫 번째 50억은 머니투데이 회장인 홍선근 회장한테 줬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억은 누구에게 갔다. 또 130억은 누구에게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잘게 쪼갰고 대부분 내가 빌렸던 빚을 갚은 거다 하면서 오리발을 내밉니다. 근데 이 자금의 출처가 자금의 방향이 굉장히 수상한 게 머니투데이 회장한테 50억이 갔고 이 머니투데이를 거쳐서 돈 세탁이 한 번 돼가지고 30억이 이제 쌍방울 얘기가 나옵니다. 최우향이라는 사람한테 갔다. 쌍방울, 자물회사로 시작했죠. 메리아스로. 쌍방울은 누가 인수했냐? 전라도 조포 김성태라는 사람이 망해가던 쌍방울을 인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식에 회사 주식을 뻥튀기 합니다.
막 작전 세력을 끼워들여서 1,000원 할 주식을 3,000원 뻥튀기 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들이 차익을 다 나눠가져요. 돈 벌립니다. 그러면은 잘 나가는 회사 하나를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작전 세력을 투입해가지고 주식을 뻥튀기 합니다. 또 이거를 돈 법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 확장을 하는, 어쨌든 여기에 돈이 갔는데, 그러면서 김만배는 왜 이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이런 큰 돈이 갔냐? 여기에 1차적으로 갔고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간 돈, 이게 다 대장동 돈이에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또 친해서 돈을 줬다. 근데 이 사람이랑 얼마나 친하냐? 김만배가 한번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가 있습니다. 2021년에 수사받다가. 그때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사람이 마중을 나옵니다. 부릉부릉 김만배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시 55세인 최우향입니다. 가죽 자켓 쫙 입고 타옵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돈이 최종적으로 여러 갈래로 갔는데 아주 큰 돈이 아주 수상한 이 사람한테 갔으니까. 이 사람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쌍방울이 왜 중요하냐? 이재명이 여기서 무죄를 받았다 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2020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근데 이때 변호인단을 30명을 고용했어요. 빠져나가려고. 돈이 한 30억 듭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냐? 이재명 지갑에서 날 거 아니에요. 돈 절대 안 냅니다. 쌍방울을 통해서 돈이 갑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대장동은 돈 저수지라면 쌍방울은 세탁기. 돈 세탁해가지고 올려보낸다 이거. 지갑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죠? 그러면 쌍방울은 무슨 명목으로 돈을 준 거예요? 무슨 명목으로? 그 얘기도 할 텐데 여기서 이화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화영이라는 인물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경기도에 이상한 부지사가 많아요. 도지사 밑에 평화부지사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쌍방울과 뭘 했냐면은 이재명이 참 많은 짓을 했는데 북한이랑 평화교류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나옵니다. 경기도가 이런 이제 종북단체가 있어요. 여기 회장 지금 체포됐습니다. 어쨌든 여기랑 여기에 소개를 받아가지고 김정은이 북한 고위 관료를 경기도에 내려보내줍니다. 북한이 야 우리 대북 사업권을 어떤 기업한테 줄 테니까 대북 사업권은 뭐냐? 그 광물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유통 여기에서 북한에서 리조트 건설 같은 거 사업권을 누군가한테 줄 테니까 돈 내. 왜냐면 양아치 국가잖아요. 양아치 정권이잖아요. 여기서 선택받은 게 쌍방울입니다. 그럼 쌍방울은 북한의 대북 사업권을 받고 주가가 폭발해가지고 1,000억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돈을 벌었으니까 돈 내야죠. 여기 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북한에서 인가를 해주죠, 이 사람을. 그러면은 그래서 이화영이라는 이 사람과 김성태가 중국에 올라가가지고 북한한테 대북 송금을 합니다. 사태가 심각하죠, 그죠?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최근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은 뜬금없이 이 강원도 쪽에 수사가 진행이 돼요. 이게 다 연결됩니다. 강원도 때 최문순이라는 도지사가 있었죠, 그죠? 근데 최문순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로 시끄러웠는데 알펜시아 리조트랑 레고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거는 뭐죠?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급조해서 강원도가 만든, 그래서 이 때문에 빚이 1조가 생깁니다. 아무 수익성이 없어요. 레고랜드, 영국의 멀린사가 이 레고랜드를 갖고 있죠, 그죠? 근데 영국의 멀린사랑 계약을 이상하게 맺어가지고 영국의 멀린사한테 춘천에 있는 중도를 100년 동안 무상 임대를 줍니다. 그리고 수익을 10분의 1로 다 깎아라. 그러니까 강원도가 계속 빚을 지는 장사인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거는 이 계약서 내용을 계속해서 공개 안 하다가 강원도 내에서 욕을 계속 먹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게다가 제일 심각한 거는 차이나타운을 만들려고 하다가 국민들이 청원으로 66만 명이 반대해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도대체 왜 나오냐? 그러면 알펜시아 리조트도 이 알펜시아 리조트가 1조의 빚을 졌으면은 팔아야겠죠, 그죠? 빨리 팔아가지고 빚을 갚는 게 낫지, 수익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파는데 1조의 빚을 졌는데 좀 비싸게 팔아야 이게 마진이 남을 텐데 6천억, 7천억 대는 시장에서 아주 가격이 낮게 평가받는 이 금액에 한 회사한테 이거를 팝니다, 최문순이. 이 과정에서 검찰이 냄새가 맡은 거는 아무리 봐도 이 금액에 팔 이유가 없는데 왜 여기에 팔았을까? 최문순 씨, 당신이 중간에서 뭔가를 하지 않았나요? 지금 그걸 추궁하는 단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KH그룹이 바로 쌍방울과 의형제를 맺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아주 아름다운 하얏트 호텔 알죠? 하얏트 호텔 갖고 있는 회사가 여기거든요, KH. 하얏트 호텔에 최근에
조폭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동 부렸다가 경찰에 수사한 적도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유동규와 남욱,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많은 1000배, 만배의 수익을 거둬올릴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쭉 작게 7%라는 지분에서 숨으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겠죠. 이 디자인에 성공했고 설득에도 성공했습니다. 여기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고 이거의 뒷배를 봐준 정진상과 김용은 선거 자금으로 돈을 내라라고 이 사람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당선될 줄 알았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남욱은. 왜일까요? 남욱은 이재명을 위해서 댓글 부대까지 동원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는 저는 그냥 뇌물 사건이라고 보지 않아요. 남욱은 똑똑히 말했습니다. 이재명 님이 대통령이 될 줄로 믿었다. 그리고 김만배는 녹취록에 따르면은 이재명 님은 대통령이 되지라고 호언장담을 한 적이 있어요. 대장동 일당.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되면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 했을 때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또 올까? 욕심에 눈이 멀어서 폭주를 했던 겁니다. 이 집단들이. 그러면서 이 두 사람도 얼마나 신났을 거예요. 그 성남시에서 그 뒷골목에서 있었던 그 찌질하던 시절을 잊고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꿈에 부풀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2022년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그러면서 수사가 급격하게 방향이 전환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각자 도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둘러싼 여러 비리들을 종합을 하면은 단순히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돈을 건네줬다가 아니고 이 막대한 거를 디펜스를 하려면은 여러 부패한 법조인들과 경영인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위험할 때마다 돈을 갖다 주고 위험할 때마다 법으로 디펜스를 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권력형 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쌍방울 KH그룹 이런 그룹들은 냄새를 맡았겠죠. 야 이너서클 쪽에서 민주당 안에서 심상치 않은 권력 교체의 냄새가 느껴진다. 대세는 이재명이라더라. 그러면서 이재명 주변으로 이런 부패한 기업인들이 막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을 설득을 시키고 또는 민주당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교섭권을 확보한 이런 기업들이 이런 강원도 이런 데도 다 마술을 뻗쳐가지고 이런 부패한 정치인들한테 다가간 게 아닌가. 그럼 과연 이거는 언론 보도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거지 정말 현실 속에서는 더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끝으로 법치가 회복되는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법치가 뭐냐? 이런 부패한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 같은 선량한 국민들을 지배하는 게 법치가 아니고 이렇게 파워가 센 모든 사람들이 다 러의 지배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법치. 법의 심판을 받아라. 오늘 여기까지.